아무리 그래도 어쩜 그렇게 자식을 괴롭히셔. 당신이 전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2, 3일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하시대? 돌아가셔야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지? 전화 한 통 하는 게 너희한테는 그렇게 괴로운 일이야? 내가 죽기를 바랄 정도로? 어머님, 듣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화를 자주 하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그러냐?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내가 전화하라고 안 하면 잘하지도 않지 않냐? 어머니, 그건 너도 똑같아. 지 부모한텐 관심도 하나 없고 매일 바쁘다 소리만 하고 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희도 조금 지쳐서 그랬어요. 내가 뭐 나 데리고 살라더냐? 아니면 매일 와서 안부 인사를 하라더냐? 전화하더라도 길게 통화하지도 않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면 어쩌겠냐? 내가 나가 죽어야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8세 정분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나이가 드니 참 서러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자식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자식들이란 건 점점 더 부모를 등한시하게 되니 말이죠. 나이 든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해서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힘들 일인 것인지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남들처럼 합가하자는 뜻을 비춘 적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해줘도 내 자식 잘 사는구나 생각하고 또 내 자식이 이 늙은 부모를 잊지 않았구나 위안할 텐데 말이죠. 나이 들어 안 아픈 곳이 없었고 혼자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여다봐 주길 바란 것이 아닌데 지긋지긋한 이 상황이 정 씨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는 며느리. 충격적인 그 말에 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죽기라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지가 떨리도록 싫은 것인지 아무리 귀찮아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차라리 휴대폰을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 오는 일 말고는 쓸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괘씸해서 정 씨도 더 이상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는 게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 길이었죠. 정 씨는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그리고 그 밑으로 딸이 둘 있었습니다. 모두 다 결혼을 했고 딸 둘은 조금 멀리 시집가는 바람에 명절이 아니면 좀처럼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2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로 정 씨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적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때때로 있었으니 말이죠. 정 씨는 무릎을 어루만지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8배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 정정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 때문에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벽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키자 정 씨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기훈아, 출근했냐? 지금 하고 있어요. 운전 중인데 어쩐 일이세요?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건 정 씨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 소리를 들으며 정 씨가 대꾸했습니다. 기훈아, 엄마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자 잠깐의 침묵 후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요? 제가 오늘은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시간을 빼기가 조금 힘든데 택시 타고 가세요. 아들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쩐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늘상 바쁘다고는 하는데 자신의 가족과는 놀러도 자주 다니고 하는 걸 봐선 둘러대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다른 데가 아프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들의 부축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귀찮아하는 걸 느끼면서도 다시 한번 말을 꺼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빠서요. 며칠 뒤에 가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며칠 뒤라고 시간이 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핑계를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지금 회사 도착해서 올라가 봐야 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선 끊어진 전화. 정 씨는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이 없다. 정이 없어. 정 씨가 중얼거렸지만 그 중얼거림을 들어줄 사람은 텅 빈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서러웠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아들에게 부탁해야 할 때 말이죠. 아들은 늘 바빴고 그렇다고 병원을 주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는 혼자 다니거나 남편과 다녔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정 씨가 보살펴 줬던 것처럼 아들도 가끔이나마 정 씨에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뒤 정 씨는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게 힘들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밤에 창문을 열고 자서 감기에 걸린 듯 했습니다. 정 씨는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지난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아니, 무릎 말고. 감기에 걸려서 말이야. 그런데 아들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택시 타고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혼자 가기 힘드시면 집 앞에 약국에서 우선 감기약 사드시고요. 아들의 말에 정 씨야말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린 것과 자신이 같은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잘 낫지도 않고 몸이 얼마나 힘든데 약만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혼자서 병원에 가라는 아들에게 섭섭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바쁘냐? 지난번엔 너희 결혼기념일 땐 회사 하루 쉬고 어디 다녀왔다며? 그때는 결혼기념일이라 미리 계획하고 쉰 거고요.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못 나와? 점심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 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점심시간이면 병원도 점심시간이죠. 말을 자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회사를 비울 수도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듣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 죽으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전화를 끊고 정 씨는 혀를 찼습니다. 집에 있던 감기약이나 먹고 좀 쉬자 싶었습니다. 약을 먹고 거실 소파에 거의 종일 누워있다시피 했습니다. 아마 아들도 그런 정 씨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지난해 아들 며느리가 거실에 웬 카메라를 달아놨으니 말이죠.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달아놓고 종종 확인한다는데 어째서 아프다는 말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야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쯤 됐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퇴근할 건데 바로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우리 집에? 뭐 하러? 병원 가셔야 한다면서요. 그래? 회사는 어쩌고? 집에서도 하고 내일 좀 더 일찍 출근해야죠. 정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자신의 아들이 아픈 엄마를 무시할 불효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했던 기분이 밝게 갠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잠시 뒤에 데리러 온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진작부터 외출할 준비를 해놓은 정 씨였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하니 어쩐지 감기 기운도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바쁘다면서. 뭐 하러 왔어? 혼자 가려고 했는데. 낮에도 병원에 안 가시길래요. 에이, 좀 이따가 가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그래도 엄마 생각은 하는구나.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죠. 요새 그렇게 바쁘니? 둘 다 통전화도 없고 걱정되게. 정 씨가 병원으로 가는 아들의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바쁘죠? 선우 엄마도 요새 정신없어요. 매일 야근하고 그래요. 아이고, 일도 적당히 해야지. 가족들도 돌보고 할 시간도 없이 살면 안 돼.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잖아요. 그렇다고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이 살아? 쉬엄쉬엄 해. 시간 날 때 전화 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쩐지 앞으로도 바쁘니 전화는 자주 못하겠다는 뜻이 담긴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정 씨를 흘끗 바라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도로로 돌렸습니다. 작게 한숨 소리가 난 것 같은 건 정 씨의 착각일 뿐인 것인지 정 씨가 아들을 바라보았을 땐 평소와 같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완연한 어느 날 정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임 친구들이었는데 각자 일들이 많아 한동안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전날 저녁부터 옷을 고르며 들떠 있었습니다. 기훈아, 엄마 내일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들 자식들이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준다는데 정 씨도 아들이 태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이요. 그래. 내일 주말이라 회사도 안 갈 거 아니야. 얼마 안 멀어. 우리 집에서 3,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대중교통 타고 가는 건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아, 내일은 제가 시간이 없는데. 왜? 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선우랑 선아 데리고 다 같이 어디 좀 가기로 해서요. 어딜 가는데? 꼬치꼬치 캐묻는 정 씨 때문에 아들이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유원지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데려다 주지 못해? 3, 40분 거리면 어머니 댁으로 갔다가 오고 그러면 오전 시간을 비워야 하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니? 남들은 다들 아들, 딸들이 태워다 준다는데.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어김없이 아들의 입에서 택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택시. 정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모셔다 드릴게요. 내일 오전부터 일정이 있어서 미리 알았으면 다른 날짜로 잡는 건데. 아니야. 괜찮다. 택시 타면 되지. 네.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그래. 정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네. 정 씨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20만 원 입금했어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못 모셔다 드려서 죄송해요. 며느리의 메시지에도 정 씨의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데 자식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돈을 바라는 게 아닌데 말이죠.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아나?
결국 정 씨는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반갑게 그녀를 맞았죠. 택시 타고 왔어? 나도 택시 타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굳이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지 뭐야. 그리고 용돈도 50만 원이나 줬어. 나들이 하라고. 우리 딸도 여기까지 데려다 줬지. 난 택시는 못 타겠더라고. 택시는 불편하지.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들 사이에서 정 씨는 억지로 웃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우리 아들 전화 왔다. 잘 놀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런가? 우리 딸도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 얼굴은 전혀 귀찮은 표정이 아니었기에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자신의 자식들과는 영 거리가 먼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의 세 자식들은 며칠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귀찮은 듯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 하루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남들은 다들 자식들이 데리러 왔는데 정 씨만 택시를 탔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전화라도 왔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휴대폰만 켰다 껐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연락해야겠다 싶어서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들이를 간다더니 아직까지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이랑 통화되냐? 오빠? 아니, 연락 안 해봤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통돼야 말이지. 언제 전화해봤는데요? 10분인가? 20분인가? 그런 연락 오겠죠. 처음엔 걱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정 씨의 대답에 따른 김샜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1, 20분 연락 안 됐다고 그렇게 걱정을 해요? 이놈의 자식은 전화가 한 번에 되지도 않고 말이야. 어디 놀러 갔다면서요? 꼭 오늘만이 아니라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해. 정 씨는 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말 못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 또 그래요? 전화 잘하잖아. 새언니도 자주 하던데요? 뭘? 자주 하기는 뭘 자주 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지 않나? 역시나 부모와 자식의 생각은 참 달랐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그보다는 더 자주 연락할 텐데 남도 아니고 부모에게 좀 더 신경을 쓸 수는 없는가 싶었습니다. 특히나 정 씨는 혼자였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면 무척 외로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의지할 때가 자식 말고 어디 있다고 이러는 건지 몰랐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엄마.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해? 그러는 너는 집에서 놀면서 전화 한 통도 없어? 얼마 만에 통화하는 거야? 벌써 보름은 넘었잖냐? 그러자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간 말이 없던 딸이 대꾸했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회사 안 간다고 노는 건 아니에요. 전화 자주 할게요. 항상 말로만 그러지. 이번에는 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그렇다고 정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전화 좀 자주 하라고 잔소리 같은 부탁만 할 수밖에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정신 없어서 전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전화를 하는 거야? 정 씨도 모르게 불퉁한 대답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다시 난감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전화하셨던 거 알았을 때는 너무 시간이 늦어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 드린 거예요.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너희는 재밌었어? 네,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다음에 언제? 정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름 휴가 때요. 그래. 알겠소. 정 씨는 아들에게 보일 리 없지만 고개까지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꼭 다짐을 받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들과 다시 통화를 한 것은 나흘 뒤였습니다. 정 씨는 나흘 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종종 기운이 없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며칠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혼자 지내는데 몸까지 아프니까 어쩐지 서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자식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챙겨줬을 텐데 그게 아니니 말이죠. 그동안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를 하고 며칠이 지났지만 통정화가 없었던 탓에 정 씨는 매일같이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가 왔는지 전화가 오는지. 하지만 전화를 자주 하겠다던 딸도 전화가 없었고 아들은 더욱이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러다가 TV에 나오는 노인들처럼 고독사를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 자식들이 내버려둔 탓이었죠. 그러다가 울린 전화에 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불만스레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가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아, 무슨 일 있으세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해. 친구들의 자식 자랑도 한참을 듣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자꾸만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전화도 잘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혼자 남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 자체가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요 며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디 나가지도 못했어. 아, 정말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연락을 자주 안 하니까 알 턱이 있니? 죄송해요. 요새 바빠서요.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이 바빠? 한반 물고가 트이자 정 씨의 불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선우 엄마도 말이야. 목소리 들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선우 엄마가 나들이 가시라고 돈도 보내드렸잖아요. 돈만 탁 보내놓고 전화도 없었잖냐? 그러는 거 아니다. 잠시 말이 없던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자주 전화 드릴게요. 역시나 딸과 똑같은 말을 하는 아들. 두고 보지 않아도 역시나 다음 통화는 한참 뒤일 것을 알았습니다. 편찮으신 데는 좀 괜찮으세요? 나이 들면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지. 병원에는 가보셨고요? 뭘 병원까지 가. 그래도 가보셔야죠. 그래도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니 정 씨의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일찍 퇴근하고 들를게요. 병원 가요. 그럴래? 정 씨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갈 때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아들의 말대로 그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의 기분이 하루 종일 좋았는데 아들의 전화의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보세요. 왜 안 오니? 아, 거의 다 왔어요. 신호대기 중인데 5분 안에 도착하거든요. 지금 밑으로 내려오실래요? 1층 주차장으로요. 뭐? 혼자 내려가라고? 네. 바로 출발하려고요. 집에 안 올라왔다 가게? 뭐하러 그래요? 어차피 바로 나와야 하는데. 정 씨는 그 말에도 어쩐지 서운했습니다. 보통은 병원에 부모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나갈 텐데 말이죠. 정 씨가 잠시 말이 없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주차하고 올라가요? 아니다. 됐다.
뭐 하러 그러냐? 시간 낭비지. 그러자 들려오는 한숨 소리에 어쩐지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이고 뭐고 귀찮으면 말아라.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도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애써 서운한 감정을 내리눌렀습니다. 자식에게는 늘 져주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했죠. 그날 정씨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죠. 그리고 같은 해 명절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올래? 정씨가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명절 전날 오후에 갈게요. 오후에? 네. 조금 일찍 오면 안 되는 거야? 아, 조금 일찍이요.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왕에 오는 거 좀 일찍 와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나눴으면 해서 꺼낸 말이었는데 그 반응이 참 찜찜했죠. 그러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집에 오자 그런 감정은 싹 잊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식의 방문은 반갑고 설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왔어? 벌써 훌쩍 커버린 손주들을 정씨가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한 몸동작으로 안겨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말을 하다가 정씨의 친구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이 매일같이 전화한다더라. 혹시나 지 엄마 혼자 있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그러자 대답은 없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힐끔거리며 아들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너희한테 매일 전화하라는 건 아니고. 아, 전화 자주 드릴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을 했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너희가 자주 전화하겠다고 하고 하는 애들이냐? 한숨 쉬듯 하는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고 갈 거지? 정씨가 묻자 아들이 눈치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자고 갈게요.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래도 명절이니까 북적북적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이렇게 아들 며느리가 다 같이 오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지난 여름 휴가 때 같이 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끔씩 병원 갈 때나 어쩔 때나 가끔 보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밤늦게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는 정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어쩌겠어 그러면.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일도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상사한테 매번 한 소리 듣는 건 어머님도 아셔? 어머님도 적당히 하셔야지. 그래도 당신한테까지 그러시진 않잖아. 가끔 전화드리면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냐고 그러시고. 그놈의 전화. 지긋지긋해. 누구는 좋아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자식이 당신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만 있으면 당신만 찾으셔? 점점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나이 드셔서 그렇지. 애가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쩜 그렇게 자식을 괴롭히셔. 당신이 전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2, 3일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하시대? 돌아가셔야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지? 정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며느리와 정씨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그 말에 놀란 아들도 정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너희한테는 그렇게 괴로운 일이야? 내가 죽기를 바랄 정도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며느리가 황급히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정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그러냐?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내가 전화하라고 안 하면 잘하지도 않지 않냐? 어머니, 그건 너도 똑같아. 지 부모한텐 관심도 하나 없고 매일 바쁘다 소리만 하고 말이야. 그래, 내가 나가 죽을게.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희도 조금 지쳐서 그랬어요. 내가 뭐 나 데리고 살라더냐? 아니면 매일 와서 안부 인사를 하라더냐? 전화하더라도 길게 통화하지도 않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면 어쩌겠냐? 내가 나가 죽어야지. 정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신용을 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확 어디 가서 죽어버려야 너희 속이 시원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매일 전화 드릴게요. 자주 찾아뵐 거고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세요. 정 씨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매일 전화를 하겠다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식 괴롭히는 부모라고 뒤에서 험담할 거 아니니? 그러자 입술을 꼭 깨무는 며느리. 제가 잘못했어요. 눈시울을 붉히는 며느리 때문에 정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까는 눈앞이 새빨갛게 변하는 기분이었는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니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약속대로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먹었지. 너는? 저는 이제 씻고 나왔어요. 밥 먹으려고요. 그래. 맛있게 먹어라.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의 안부를 묻는 게 다였지만 그래도 정 씨는 좋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말이죠. 자식의 돌봄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전화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무척 힘든 것이었습니다. 까먹고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정 씨는 아들이 아닌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야, 왜 이렇게 할머니한테 전화가 없어? 아, 학교 때문에. 학교 끝나고 전화하면 되잖아. 저 숙제도 있고 학원도 있어서요. 할머니는 우리 손주 목소리 자주 듣고 싶은데. 아, 네. 그래. 할머니한테 자주 전화 좀 해. 알겠지? 그러자 어느 날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선우한테까지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선우 아빠가 전화 드리는 걸로 충분하시잖아요. 부담? 손주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하라는 게 부담이냐? 그게 아니고요. 자꾸만 강요를 하시니까 그렇죠. 애가 스트레스 받아해요. 스트레스 받는 건 너 아니니? 정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 맘대로 손주랑 통화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들이 자주 전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며느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자식 좀 그만 괴롭히세요. 선우만이 아니라 선우 아빠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어머님 걱정돼서 근처로 이사도 갔는데 회사에 있을 때도 아무 때나 전화하시고 꼭 태워달라고 그러시고 이틀 전화 안 하면 서운하다 하시고 선우 아빠 요새 원형 탈모도 왔어요. 그게 지금 나 때문이라는 거야?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자식 손주와 전화통화 좀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당사자도 아닌데 말이죠. 누가 너 보고 전화하라 그래?
정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전화를 아들이 넘겨받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화를 내는 아들 때문에 정 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노력하는데 자꾸 이러시면 전화드리고 싶겠어요? 그 말이 정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화 몇 통의 자식에게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전화를 드려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전화 한 통 하는데 1시간이 걸리냐, 2시간이 걸리냐?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야? 어련히 알아서 연락드리는데 자꾸만 몰아붙이시고 눈치 주시면 누가 전화를 드리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전화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라. 그래 놓고는 또 죽어야 된다 어쩐다 하실 거예요? 이런 나쁜 놈. 뭘 어떻게 해도 불효자를 만드시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도 하지 말고 네 애미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아니다. 내가 아예 핸드폰을 없애버릴 테니까 걱정 말아라. 정 씨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딸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남이 집 가장 되고 끝이야. 부모 알기를 똥으로 알고 말이야. 내가 지들한테 좀 잘했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며 하는 말에 딸이 정 씨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잘했다기보다는 집착했죠. 뭐? 엄마도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해? 아주 그냥 자식들이 다 똑같다. 네 엄마 곧 80이야. 그러면 걱정돼서라도 안 시켜도 늘 들여다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그게 자식된 도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죠. 솔직히 오빠 힘들만 했어요. 자식이 셋이 있어도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게 생겼구나. 엄마, 솔직히. 엄마는 늘 오빠밖에 없었으면서 이렇게 자식 욕할 때만 전화하는 것도 달갑지 않아요. 감정 쓰레기통 된 것 같아서 전화만 오면 우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좀 그만 볶으세요. 정 씨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자신들 생각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정 씨는 다음 날 곧장 휴대폰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란 듯이 말이죠. 이러면 아들, 딸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딸들이야 그렇다 쳐도 아들은 곧장 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오히려 휴대폰이 없으니 정 씨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누굴 만날 수도 없고 통화를 할 수도 없으니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꼭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나흘 만에 다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아들, 딸들에게도 전체 메시지인 척 문자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번호 바뀌었으니 연락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정분이. 하지만 누구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 씨와 연을 끊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또다시 섭섭해졌습니다. 말다툼 좀 했기로써니 이렇게 연락을 뚝 끊어버릴 수가 있나 야속했습니다. 정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매정한지, 전화 한 통이 뭐가 그리 큰 부탁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 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둠은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혼잣말이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결국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두어 번 신호가 가더니 뚝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번호를 차단당한 정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정 씨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은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직도 남았어? 언제까지 명절 음식만 먹는 거야? 그럼 남은 것들 후라이팬에다가 싹 때려놓고 다 볶아볼까? 뭐, 그래서 다 먹어치워 버리자. 당신 지금 나 고문하려는 거야? 고문이라니? 밥 먹자는데 그게 왜 고문이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일부러 그러지? 뭐가? 여태까지 이랬던 적 없었잖아. 지금 나한테 뭐 시위라도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네. 여태까지 그럼 그 음식들 누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버려. 아니, 그건 더 이상하다.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명절 끝났다고 다 버려야 해? 그게 무슨 낭비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서민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이번 명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명절 음식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아무도 먹지 않고 냉동실에서 썩어가다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걸 매번 하루 종일 정성을 들여서 만들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남편이 차례나 제사를 굳이 고집했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음식하는 건 제대로 돕지도 않으면서 왜 차례 음식을 고집하는지 몰랐습니다. 서 씨도 명절에 자식들과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자식들과 다 같이 여행 가는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서 씨도 그렇게 북적거리며 정신없이 지내는 것보다 조용히 집에서 쉬다가 밥때 되면 남편과 맛집도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들마저 뒤에서 명절이 두렵다고 말하는 걸 듣자 서 씨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싫다고 하면 서 씨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지긋지긋한 명절 음식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도록 먹어봐라 싶었습니다. 그러고도 전 부치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남편 입에서 항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만들 작정이었죠. 말세야, 말세. 뭐가? 저거 뉴스 봐. 인천공항이라는데 사람 미어 터지네. 다들 해외여행 가나 보다? 왜? 당신도 가고 싶어? 아니, 나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싶은데. 명절에 그게 말세라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차례 안 지내나? 안 지내는 집도 많다던데. 그러면 명절이 무슨 의미야? 휴가처럼 쓰라고 있는 날이 아닌데. 당신은 꼭 백살은 먹은 것처럼 얘기하네. 설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남편과의 대화였습니다. 뉴스를 보더니 남편이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그게 뭐가 나쁜지 몰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서 씨도 차례를 지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나마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다른 형제도 없어서 망정이지
옛날 같았으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런 뉴스가 나온 김에 서 씨는 남편에게 운을 띄워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부터는 차례 지내지 말고 애들 오면 외식이나 할까?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역시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차례 안 지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한 끼라도 좀 나가서 사 먹어. 명절에 외식이 웬 말이야? 기껏 음식 해갖고는 밖에서 사 먹자고. 돈 낭비를 해. 한 끼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애들 와도 밥상 차리고 치우고 하는 거 다 내 몫인데. 힘들어? 차례 음식으로 다 같이 식사하는 것도 차례의 일부인 거야. 그리고 나는 조미료 맛나는 식당 음식 먹기 싫어. 당신이 한 게 맛있지. 그러면서 엄지를 치켜드는데 칭찬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님을 알고 있기에 그저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자꾸 뭘 혼자 한다는 거야. 같이 하면 되지. 당신은 같이 안 해? 나도 거들잖아. 밤 까는 거? 내가 뭘 그것만 해? 이것저것 하잖아. 이것저것 뭐? 생각 안 나지? 아, 왜 갑자기 시비야? 남편은 텔레비전을 끄더니 헛기침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의 뒤통수에다가 살짝 주먹을 들어보인 서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서 씨는 명절에 어디 여행 갔다, 차례 안 지내고 외식했다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속으로 부러워만 했습니다. 서 씨도 몇 년 전부터 남편에게 은근슬쩍 말은 하고 있지만 남편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내내 벼르고 있긴 했죠. 추석 사흘 전 서 씨는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카트를 밀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카트라도 밀어주니 그게 어딘가 싶다가도 갑자기 부하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차례 지내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가 싶기도 했죠. 서 씨는 한숨을 쉬면서 손에 들린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맛살, 햄, 계란, 무, 고사리. 끝도 없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차례상 한번 차리는데도 수십이야. 만들어서 다 같이 먹잖아. 먹긴 뭘 먹어. 한 끼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먹잖아. 나만 먹지. 적당히 하면 되지. 가짓수가 많은데 어떻게 적당히 해. 서 씨의 핀잔에 남편은 또다시 휴대폰에 집중했습니다. 카트에 가득 찬 재료들을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들까지 해도 대식구가 아닌데 차례상을 차리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라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냉장고는 꽉 찼고 식탁도 어수선해졌죠. 그리고 다음 날 서 씨는 점심쯤부터 천천히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거기 앉아서 전이라도 뒤집어. 내가 그럼 나 혼자 다 해?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굳이 날 시키려고 그러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전 밖에 더 붙여? 아이고, 어디 가서 욕들을 소리한다. 남편이라도 좀 부려먹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잘 못하니 아주 단순한 일이나 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게 애들 일찍 오라고 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 며느리들 불러서 일을 시키라는 듯이 투덜거리는 남편을 향해 서 씨는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왜 차례상을 차리라고 해? 남의 집이야? 이제 박씨 집안 며느리지. 아이고, 그러면 박 씨가 직접 음식 하시죠? 비꼬는 듯한 서 씨의 말에 남편은 또다시 딴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두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둘까지. 어머님,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며느리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서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설거지 할까요? 설거지? 아니야. 이따 저녁 먹고 하면 돼. 얼추 차례 음식을 다 하고 나서 저녁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새로 했고 소갈비찜을 데웠습니다. 저녁 밥상도 푸짐했습니다. 다 했으니 앉아있으라고 했지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식구가 6이 넘었고 그래도 명절인데 간단히 먹을 수는 없었죠. 이럴 때 집 앞에 갈비집이라도 갔으면 한결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아들네 식구들도 모두 서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며느리들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손 놓고 있기가 눈치 보였는지 며느리들이 옆으로 와 거들었습니다. 이거 볶으면 되죠? 내가 하면 되는데.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 하세요? 서 씨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 밤을 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며 아주 한가해 보였죠. 어휴, 하다못해 내년에는 전이라도 좀 사서 해야겠다. 사긴 뭘 사? 차례를 왜 지내? 정성이 중요한 거야. 서 씨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남편이 들었는지 거실에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좀 하지? 당신 정성을 보태는 걸 조상님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자가 셋이나 있는데 나까지 뭐하러 나서? 그리고 나도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세상 느긋하게 밥만 다듬고 있는데 뭘 그렇게나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종류가 많아서 손이 많이 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상님들 입맛이 참 까다롭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이번 명절에도 허리가 부러져라 이래야 했습니다. 아들들도 돕고 남편도 거들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당연히 서 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시어머니도 참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상이 다 차려지자 남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 씨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남자들이 절을 하는 동안 여자들은 뒤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참 희한한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상당히 이상했죠. 차례가 끝나고 거실에 큰 상을 펴고 밥을 먹었습니다. 차례상에 놓였던 음식들이 밥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돼지고기를 썰어놓고 국도 한 번 더 데워서 퍼오니까 상에 물컵을 놓을 틈도 없이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까지 합세해서 먹어도 한 끼에 먹기엔 불가능한 양이었죠. 그마저도 손이 안 가는 음식들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전이나 나물도 가지수를 맞추느라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영 안 먹는 것도 많았죠. 그래도 명절에만 먹는 음식이니까 많이들 먹어. 네. 어머님, 맛있어요. 하지만 수육이나 조기 같은 걸 빼면 양이 거의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둘째 며느리는 쥐꼬리만큼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저희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치울게. 혼자서 어떻게 치우세요? 정그러면 우혁이랑 상혁이 시키자. 서 씨는 아들들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며느리들이 고생했기에 설거지까지 시키기 미안했죠. 너희들 전 좀 싸갈래? 전? 많이 좀 싸가. 나물도 가져가서 밥 비벼 먹고. 집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해 먹지 않아?
그렇긴 한데 산적이랑 잡채도 좀 싸줄까? 아니, 엄마. 싸가봤자 하나도 안 먹어. 설거지를 마친 큰아들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가. 엄마 아빠 둘이 어떻게 이걸 다 먹니? 그러니까 음식 하지 마시라니까. 네 아빠 고집을 꺾니? 작은 아들도 옆에서 작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안 가져가. 나도 살 좀 빼야 돼. 아이 참, 뭐라도 좀 가져가든가 해. 가져가봤자 버리는데 뭘. 결국 명절 음식은 그대로 서씨의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두 식구 먹을 음식만 간단하게 들어있던 냉장고는 어느새 꽉 차버렸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갈게. 우리도. 얼른 처가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 여행 가셔서요. 저희 부모님도 천천히 오라고 하세요. 저녁만 한 끼 밖에서 먹자고. 며느리들의 말에 어쩐지 시대를 못 쫓아가는 시부모가 된 것 같아서 민망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명절을 즐기는데 왜 우리만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점심도 먹고 가. 아니요. 차 막히니까 그래도 차 마시고 가볼게요. 과일을 먹고 차를 마시다가 며느리들이 짐을 챙긴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씨는 며느리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있는지 서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셔요. 그렇지. 근데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저도요. 저 같으면 상혁 씨랑 대판 싸워서라도 못하겠다고 했을 텐데. 나도. 요새 차례를 누가 지내? 그래도 저희 일 안 시키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짠한 거지. 그렇다고 아버님이 어머님 고생하는 거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오기 싫을 것 같은데? 저도요. 결혼 전에 명절에 이러는 거 보면 결혼하기 싫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일을 시키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저도 저렇게 될까봐 좀 그래요. 나도 못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어머님이 참고 사시니까 아버님이 평생 안 바뀌시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고맙다고도 안 하시잖아. 악순환이야. 서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어쩐지 벌렁거렸습니다. 차라리 서씨 욕을 했으면 괘씸하다고 화라도 낼 텐데 둘의 얘기가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고 오히려 전곡을 찔렀습니다. 왜 며느리도 하는 생각을 남편만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질질 끌려가는 서씨가 문제겠죠. 나중에는 명절에 오기 싫을 것 같다고 무섭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악순환인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서씨 때문에 며느리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서씨의 가슴을 무언가가 세게 찌른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아들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엌이 어수선했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남은 음식들 먹어야지. 그러자 남편이 혀를 찼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먹어도 늘 남겨서 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여서 한 음식인데 그렇게 버려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결국 점심에도 똑같은 메뉴, 저녁에도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라도 끓이고 좀 새로운 반찬 만들어서 줘.
그럼 이건 어떻게 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지. 나중에 먹을 거지? 진짜 이번엔 다 먹자고. 하지만 다음 날도 남편은 다른 음식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냥 고기 구워 먹자. 삼겹살 남은 거 있잖아. 그럼 나물이라도 좀 비벼서 먹어. 더 두면 쉬어. 내일 먹어. 하루 이틀 명절 음식을 먹으니 물릴만도 했습니다. 이미 몇 가지는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명이서 모든 음식을 먹기엔 역부족이었고 서씨도 질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뒤로도 명절 음식엔 손도 대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그랬습니다. 서씨만 일주일 동안 같은 음식을 먹다가 결국 포기하고 버려야만 하겠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건 혼자 있을 때 가끔씩 데워서 먹고 한 번 한 음식으로 거진 한두 달을 먹어야만 끝이 났습니다. 그것도 서씨 혼자서 말이죠. 늘 그랬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복수를 당해봐야 당신도 정신을 차리겠지. 복수란 말이 조금 거창할지도 모르겠지만 서씨는 남편이 먼저 항복을 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말자거나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대판 싸우고 이혼 안에 만회하는 건 서씨로서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차리는데 모든 명절 음식들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줄지어 놓으니까 새롭게 차례상이 차려진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또 이거야? 아직도 남았어? 아직도라니. 반의 반도 못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된장찌개랑 그런 거에다가 먹어. 이건 내일 먹고. 그러다가 다 쉬어. 서씨는 태연하게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이거 조상님한테 드린 음식인데 버리면 벌 받아. 이 음식을 먹는 것까지가 차례의 일부분이라고 했지. 당신이. 그러니까 함부로 버릴 수는 없잖아.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녁밥은 나물 비빔밥이었습니다. 온갖 나물을 다 넣고 고추장을 듬뿍 넣어 비볐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남은 전과 산적, 잡채로 가득했습니다. 비빔밥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그리고 도대체 비빔밥은 몇 번째야? 앞으로 5번은 더 먹어야 해. 그러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숟가락을 드는 남편. 불만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말없이 먹었습니다. 역시나 반찬은 한참 남아 있었죠. 느끼해 죽겠다. 무슨 전을 이렇게 많이 했어? 한 접시씩 한 게 그거야.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속이 느글거려. 애들도 하나도 안 싸가서 우리가 다 먹어야 해? 서씨의 대답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잡채를 다시 데워서 냈습니다. 이미 불어터진 당면들이 프라이팬에서 뭉쳐졌지만 서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탁을 보는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몇 번씩이나 데워서 그런지 기름기가 가득했고 맛도 없었습니다. 갓 부쳤을 때 그 맛이 아니었죠. 그 외에도 갈비찜이나 산적도 남아 있었고 소고기 묵국도 서너 번은 더 먹을 만큼이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메뉴였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또다시 전과 나물이 올라오자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물은 그것만 먹으면 거의 다 먹은 거야? 처음으로 다 먹어보네.
이거 색깔도 좀 변한 것 같은데.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내가 먹어보니까 쉬진 않았던데? 근데 국이나 찌개라도 좀 다른 걸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끓여놓은 건 누가 다 먹어? 그럼 저녁 때라도 좀 다른 거 먹자. 밥하기 귀찮으면 차라리 치킨을 시켜 먹던가. 무슨 치킨이야? 아직 남은 음식 많은데. 아, 나는 이제 싫으니까 다른 거 먹어. 아니면 외식할까? 남편의 말에 서씨가 콧방귀를 뀌면서 대꾸했습니다.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조미료 많이 들어간 음식 당신 싫어하잖아. 내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집밥이 최고라며? 이런 진수성찬 집밥이 또 어디 있다고? 이번에 목표는 명절 음식 다 먹어치우는 거니까 당신도 좀 협조해. 그동안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잖아. 그건 나 혼자 처리하다 못하면 버렸던 거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조상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네? 남편은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국 남편은 밥만 몇 숟가락 뜨고 반찬도 몇 번 집어먹지 못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에 안 먹으면 다음에 먹을 양이 늘어날 뿐이니 말이죠. 그리고 점심에 서씨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유튜브에서 보니까 명절에 남은 음식 여러 가지 넣고 찌개 끓여서 먹더라고. 뭐? 남편은 속이 안 좋다는 듯이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정체불명의 찌개는 서씨가 봐도 썩 맛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개밥 같았습니다. 근데 다 먹는 음식이 들어간 거야? 간도해서 나쁘지 않던데? 실제로 맛이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먹을만은 했는데 일반적인 찌개 맛은 아니었죠. 이렇게 안 하면 다들 음식을 처리를 못하니까 당신도 앞으로 일주일 더 먹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먹어치워 버리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뭘 넣은 거야, 도대체? 남편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여기 잡채도 있고 서씨가 집게로 찌개 안을 휘적거려 당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도 넣었고 고기도 좀 넣었고 콩나물 남은 것도 넣었는데 두부전도 넣었어. 그럴듯하지 않아? 아, 김치도 넣어서 김치찌개 맛도 좀 나. 부대찌개인가? 이게 사람이 먹는 게 맞아? 당신도 참. 실제로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네. 많아. 많다고? 그래. 남편이 미심쩍다는 듯이 서씨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진짜 검색이라도 해볼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휴대폰을 눌러대던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서씨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로 찾아본 것은 거짓말이었지만 건너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 말이죠. 남편도 검색을 해보고 뭔가가 나왔으니까 저렇게 허탈한 표정을 짓는 것일 테죠. 보기와는 다르게 비위가 약한 남편이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음식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서씨는 못 먹을 것을 넣은 건 아니기에 한 그릇을 퍼서 먹었습니다. 당신 그거 안 먹으면 다음 끼니에 또 나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눈빛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서씨는 어쩐지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안 먹어.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왜? 조상님이? 그놈의 조상님 타령 좀 그만해. 지겹지도 않아? 언제까지 먹으라는 거야? 지금 명절 지난 지가 언젠데.
그동안 많이 참았다 싶었습니다. 폭발할 때가 왔죠. 밥 안 먹어. 남편이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모습이 조금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늘 이렇게 잔반 처리하는 건 서씨의 몫이었는데 남편도 이참에 그 고통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씨는 태연하게 혼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한 뒤에 쉬고 있는데 한참 뒤에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외투를 걸친 채였습니다. 어디가? 금방 밥 먹을 때 돼가는데. 배고파? 밥 차려줘? 서씨가 묻자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먹고 올게. 밖에서? 당신 외식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것도 먹느니 밖에서 먹는 게 나아. 남편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서씨는 혼자 남아 웃었습니다. 회식 때가 아니면 좀처럼 밖에서 먹는 때가 없는데 혼자서 밖에서 먹고 오겠다고 할 정도면 정말로 질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서씨에게 삐진 건지 어쩐 건지 말없이 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이 밖에 나간 사이에 서씨는 다른 걸 해먹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서씨도 그렇게까지 내내 명절 음식만 먹지는 않았을 텐데 서씨 또한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것들 후라이팬에다가 넣고 다 볶아볼까? 뭐? 그래서 다 먹어치워버리자. 그러자 남편이 벼랑간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 고문하려는 거야? 고문이라니? 밥 먹자는데 그게 왜 고문이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일부러 그러지? 뭐가? 서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랬던 적 없었잖아. 지금 나한테 뭐 시위라도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네. 여태까지 그럼 그 음식들 누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버려. 아니, 그건 더 이상하다.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명절 끝났다고 다 버려야 해? 그게 무슨 낭비야?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잃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해놓은 음식 먹는 게 뭐가 고문이야? 먹어도 끝이 없는 음식을 혼자 만드는 게 그게 더 고문 아니었을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서씨에겐 고문이었다는 말을 듣고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남편은 식탁에 앉기도 전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서씨는 반찬통을 싹싹 긁어서 나물을 접시에 옮겨 담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죠? 그동안 당신 고생한 거 미안하다고. 그래서 추석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당신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랬을 거 아니야? 음식을 좀 줄이면 되겠어? 여기서 몇 가지 줄여봤자 티가 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차례 좀 지내지 말자고. 그냥 애들 오면 다 같이 모여서 외식하면 안 돼. 뭐? 차례를 아예 지내지 말자고? 차라리 전을 사서 해. 그것도 이렇게 내내 먹으려고? 그러자 남편이 골치 아픈 듯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차례를 안 지내냐? 왜 지내야 하는 거야? 당장 사돈네만 보더라도 누가 차례를 지내냐고. 우리 친정도 안 지내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차례 지내는 애들 없어? 경환에 알지?
걔네도 없앴대잖아.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왔대. 뭐? 정말 경화는 남편도 익히 알고 있는 서 씨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 남편과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제사만 1년에 7번 넘게 있었고 차례를 안 지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말도 있었고 아무튼 대단히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집이었는데 그 집도 차례를 없앴다는 말에 남편은 다소 놀란 눈치였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차려서 절하면 되잖아. 아, 몰라. 그러면 당신이 차려. 전을 사든 말든. 이제는 서 씨도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굳이 차례를 지내겠다면 서 씨도 이젠 장난 같은 복수를 그만두고 진심으로 맞설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어떻게 차리냐? 자기 손으로 차리지도 못하는 차례를 지내겠다고 고집 부리는 건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빠져 있었죠.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 마침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서 씨는 소름이 돋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해방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역시나 이번 복수가 크게 영향을 미쳤나 싶어서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잔반 처리 시켰다고 그만하자는 건 아니야. 의외의 말에 서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순전히 남은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만큼 당신이 힘들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건 알아도. 그 말에 서 씨는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서 씨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좀 버려. 나물에서도 쉰내 나. 알았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만큼 싹싹 긁어서 먹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서 씨도 더는 무리였습니다. 남편만큼이나 전만 보아도 속이 안 좋아질 정도였죠. 그리고 오늘은 차라리 외식을 하자.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남편의 말에 서 씨는 크게 웃었습니다. 너무나도 진심이 엿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외식할 거야? 그래. 당분간은 밖에서 사 먹자. 시켜 먹든가? 당신이 웬일이야? 몰라. 식탁만 봐도 올라올 것 같네. 당신도 밥 차리는 거 그만해. 당신 밥 차리고 있으면 이제 무서워. 그날 서 씨는 동네에서 줄 서서 먹는 맛집을 찾아서 외식을 했습니다. 워낙 외식을 안 좋아해서 집 바로 앞이지만 남편과 처음으로 가본 곳이었습니다. 술도 한 잔 마시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다음 명절에는 애들이랑 같이 오면 되겠어. 그렇지? 그러고 나서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면 좋겠어. 당신이랑 나랑 둘이 어디 놀러 가도 좋고, 아니면 연휴 내내 집에서 쉬면서 맛있는 거 해 먹고, 가끔 이렇게 맛집도 찾아다니고, 생각만 해도 좋다? 차례 안 지낸다니까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집에 돌아온 서 씨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영 손이 가지 않아 앞으로도 먹지 않을 음식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고 냉동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아직 아까워서 냉동실에 보관했죠. 쉬기 시작한 나물은 버렸습니다. 전도 몇 조각 남았는데 누구도 먹지 않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버려버렸죠. 이렇게 버릴 때마다 아까워. 아깝기는. 음식도 아까운데 내 노력이 아깝다는 거지?
그 말에 남편이 쩝 소리를 내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평소에 딴청을 부릴 땐 그렇게 얄밉더니 이제는 그 모습조차 기분 좋게 바라봤습니다. 만약 남편이 서 씨의 행동에 화를 내버렸다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 서 씨가 음식을 안 하겠다고 집이라도 나가야 끝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안 하는 것이 두렵고 어색했을 뿐이었죠. 서 씨는 며느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는데 다음 명절에는 연휴 첫날 저녁 거기서 식사하고 헤어지자. 차례는 이제 안 지내기로 했어. 그러자 며느리들에게 얼떨떨하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에 서 씨도 웃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서 씨도 또다시 차례 음식을 차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서운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죠. 그렇게 한 집안의 오래된 관습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